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화요일의 요정 강유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정처럼 웃으시네. 아, 네. 너무 쑥스러워서 웃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개월 만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다시 20%로 올라서며 첫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어제 1일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격차도 벌렸죠. 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상승 요인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자기 힘으로 지지율을 얻느냐 아니면 반사 이익 내지는 반사 효과로 얻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어떤 정책적인 결정과 행정력을 보여줬을 때 결국은 자기 힘으로 계속 급반등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금 약간 현실화되었잖아요. 그런 네. 부분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반사 이익이 아니었을까.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을 비롯한 여러 국면상에서 여권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인사로 분류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어왔는데 지금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뉴스가 사라지다 보니 네. 그런 영향력 내지는 이미지 메이킹 효과도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명 지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실용주의자, 대표적인 네. 실용주의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국면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단적으로 보여지는 예인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한 이념이나 정치 공학보다는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과 그 행정력을 가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찬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비호감도를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비호감도로 쌓은 인지도가 네. 이재명 지사를 오히려 더 주목하게 만들었고 아하. 판결 이후에는 이 인지도로 인해서 정책은 잘하네라고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장 평가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실제로 경기도만큼 큰 인구의 지자체장이 지자체 평가 1위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까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 독주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이 독주가 이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요 이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2월 입법 전쟁 개막. 두 번째,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할까. 세 번째, 이호정 논란 위기의 정의당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1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의 입법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 시작됐습니다. 여당에선 입법 103건을 목표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 103건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눠본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과 이 경제를 보호하는 법안 그리고 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이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그리고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 상생연대 3법의 입법 103건을 처리하겠다는 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 처리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또 K 뉴딜 법안 중 이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의 법안과 규제 혁신 법안 6건 등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화두는 포스트 코로나군요. 자, 국민의힘에선 이런 정책들이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들이 만약에 선거 직전에 새로 만들어서 급하게 준비했었다라고 하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랫동안 논의되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선거 직전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과연 우리 서민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손실보상제가 나오는 것이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1년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느라 장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리두기 안 하고 손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의 지침을 따르느라 지금 사실상 많은 손실을 감내하면서 왔고 지금 이 사이에 이미 파산하거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거나 가게를 내놓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영업자가 아닌 신분이 된 사람들은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보전해 줄 것인가가 바로 금융관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출을 받았던 것을 저금리로 바꿔주거나 조금 더 유예해 주거나 이런 법안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선거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서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유정 교수 어떻게 보세요? 포퓰리즘과 민생 법안은 정말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어떤 점에서는 야당으로서는 야당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시면 코로나19 그리고 민생, 경제라는 이 세 단어가 연상시키는 거는 당장 급하고 좀 더 살 길을 뚫어주겠다라는 의미인 거를 아마 야당 이외의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좀 저는 이대로 선거 전만 같아라. 선거 전에는 당연히 민심의 어떤 흐름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긴 힘들겠죠. 그럼 결국은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올 텐데 이런 어떤 선거 전에 민심을 신경 쓰는 국면들이 다만 선거 전뿐만 아니라 좀 계속 지속이 돼서 제발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이고 좀 교과서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한다. 자, 하지만 이 많은 쟁점 법안들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법안, 핫한 사안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판사 탄핵일 텐데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했는데 가결될 가능성이 일단 크죠. 네, 일단은 이제 법안 통과 기준 그리고 탄핵 가결 기준을 이미 훌쩍 넘어선 의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151명이 이제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되는데 가결이 되는데 161명이 이미 벌써 동참을 했고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실상 참여함으로써 당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많은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월 4일 목요일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투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네.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사법논란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관계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 안에서 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 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이 탄핵에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 교수 이런 주장 어떻게 들리세요? 만약에 어떤 집단이든 간에 자정 능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탄핵이라는 외부적인 결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적폐였지만 지금은 기득권화 되어버린 모든 세력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이 얼마나 기득권에 가까워져 있는가를 많은 사법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탄핵에 대한 결정은 어떤 점에서 사법 소비자들의 어떤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이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많은 사법 소비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좀 오히려 와 이렇게까지 해결이 안 됐구나라고 오히려 놀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기득권으로서 얼마나 자정 능력이 있는가를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좀 대답이 조금은 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견제와 균형, 바로 상권 분립의 진정한 목적이겠죠. 자, 국민의힘이 판사 탄핵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 파장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민생국회가 같이 또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랫동안 먹리를 부리면 그 뒤에 민생법안들이 또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판사 탄핵 한 명을 막기 위해서 민생법안을 처리시키지 못했느냐라는 이 책임이 국민의힘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고 네. 판사 판사 탄핵에 대해서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 억울해하고 있지만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미 평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게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죠. 이를 두고도 여야는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에 문 대통령 1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한 방송이 공개한 삭제 목록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 530건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격적인 이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정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자, 이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물건 전격 공개했죠. 네, 논란을 빠르게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공개 전에도 USB 내에서는 자료가 삭제됐지만 산자부 내에서는 내부 전산망에 이 자료가 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은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그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목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인데요. 첫 번째 장에서 모든 논란이 이제 종식이 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향후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 극비리에 추진했다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고려 사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의사결정기구는 미국, 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공동 구상을 극비리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적 행위, 저걸 이렇게 한다는 이런 표현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극비리했었다, 단독으로 추진했었다라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법안들 말고도 뜨거운 감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인데요.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부산을 방문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추진에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부산을 방문해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네. 하고 있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이 급냉한 상황이지만 이 법안 쉽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장원님? 네, 지금 뭐 여당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키워드 정치의 폐해가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갈 수 있거든요. 뭐 서울시장만 무조건 재건축, 그리고 TK로 가면은 밀양,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산이면은 이렇게 가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공항 문제를 인질 삼아서 계속 매표 행위를 했던 것이 이번에 좀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은 끝내야 합니다. 끝내야만 결국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논란을 정리할 때다. 오창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냥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과 범여권이 여기에 찬성을 한다면 국민의힘 없어도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국민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 민생법안 이런 걸 단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민심이 나빠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오늘의 이슈는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할까 합니다. 어제였죠. 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 30분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방을 했는데요. 일단 그 모습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취임식 전에 법무부 찾아오셨는데 장관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우리 장관님의 취임 축하 예방 차원으로 온 것이고요. 글쎄 취임 축하 인사드리고 잠깐 아마 관례에 의하면은 잠깐 차 한잔하고 또 취임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범계 장관한테 이성윤 지검장 교체 얘기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 교체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작 윤 총장은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서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이 이제 또 동기이기도 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예전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남겼던 네. 것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감정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내용을 하지 않았을까? 네. 앞으로 서로 잡음 잘 부탁한다. 전과와 다르게 국민들에게 너무 잡음을 일으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적 대화를 했겠죠. 네, 강 교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도 방금 저렇게 윤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여전히 언론은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대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례다, 상규다 이렇게 신임 장관이 왔을 때 당연히 그 밑에 수용도로 따져보면 당연히 그 밑에 그려져 있는 검찰총장이 예방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역시 언론의 좀 호들갑은 대단하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을 해보자면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 직후 이제 윤 총장의 의견을 인사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인사가 묵살되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이 말 그대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런 갈등의 씨앗을 언론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반사 이익에서 이제 윤 총장이 언론과 접촉점이 많이 멀어진 상황에서 윤 총장은 여러 면에서 또 언론과 접촉점을 좀 찾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식을 가진 박범계 장관의 다음 행보는 검찰 인사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죠. 일단 검사장급을 중심으로 소폭 인사가 예상된다고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인사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소폭 갈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아까 윤석열 총장에게 질문을 던졌었던 이성윤 서울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검사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인사 이동은 크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나서 한동훈 검사를 다시 주요 요직으로 돌릴 경우에 그동안 민주당을 코어로 지지했었던 지지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또 의도적으로 좌천성의 인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 보직 정도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네. 유의미하게 이렇게 정말 확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사는 좀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이른바 키맨들의 눈에 띄는 인사는 없을 것이다. 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첫 인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강유정 교수. 네, 글쎄요. 그 관계 아마도 지금 마무리 투수라는 말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갈등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이슈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역시도 새로운 대단히 어떤 변수가 되는 인사가 없는 이상 언론이 만들어내는 갈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갈등이라든가 주목할 점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를 가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1년 전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고요? 네, 일단 첫 만남의 시기부터 좀 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1월 3일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처음 만남은 이제 1월 7일, 그러니까 4일이 지나고 나서 만났습니다. 지금 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취임 직전에
약 30분 전에 만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남의 시간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45분 정도, 그리고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10분 정도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만남 시간이 더 줄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인사 시즌을 앞두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불러들였는데 뭐 사실상 관례상이고 이미 다 결정하고 나한테 와서 도장만 찍으라는 거냐라고 안 갔습니다. 네. 안 가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를 성토하는 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갈등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있다. 갈등의 서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좀 다르다. 네. 윤석열 총장을 만난 후 취임식을 가진 박범계 장관, 앞으로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취임식 모습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금 전에 직접 만났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네, 추미애 전 장관과 비교해 볼 때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긍정적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오창석 의원? 네, 일단은 뭐 전과는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뭐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부정적으로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상호 견제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지휘 감독을 법무부 장관이 하긴 하지만 너무 친한 것도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갈등 양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만 하더라도 사실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박범계 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이제 장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무리 투수라는 그 역할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68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임 장관들보다 특히 더 많이 언급한 단어가 있다고요? 네, 취임사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했는지를 좀 찾아보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취임사에서 이 개혁이라는 표현은 5차례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이 17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10번 이 개혁이라는 말을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적은 수준이고요. 대신 이 정의라는 표현은 7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를 강조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첫 인사 해법을 통해 검찰 간의 관계를 복원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오늘의 이슈는 유호정 논란, 위기의 정의당입니다. 요즘 정의당은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느라 바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유호정 의원의 노동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이 자신을 경기 광주 정의당원이라고 밝힌 신모 씨는 본인의 SNS에 류호정 의원은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이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했다라면서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이 해당 비서는 류 의원 측의 요구에 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이 비서직을 수락한 것이었고 이 세 자녀의 엄마로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좀 기간을 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장혜은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용기를 내 공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서 이 유호정 의원이 점검해야 할 것은 당의 밑바닥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창석 의원, 해고 사유 밝혀졌습니까? 일단 유호정 의원실에서 직접 밝힌 해고 사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유호정 의원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정차 할 때는 물론이고 주행할 때도 SNS나 메신저를 이제 타이핑했었다. 그래서 안전에 위협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잦은 지각으로 인해서 류호정 의원이 오전 스터디, 뉴스 모니터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라고 직무태만이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의원실 차량을 개인의 용도로 쓴 적도 있었고, 네. 또한 SNS 활동을 할 때 또 문제가 되는 댓글도 게시한 적이 있었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일정이 끝난 의원에게 주차권 발행을 요구했다. 그리고 초행 일정에 의원에게 주차장으로 직접 찾아올 것을 요구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남겼는데 네. 마지막에 제가 언급했었던 내용은 과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의원에게 직접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일단 해당 비서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당 비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해당 비서는 본인의 SNS에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매우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해고 통보 이후 의원실에서 해고를 시키기 위한 사유로 작성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그 내용을 제3의 중재하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유에 관한 내용은 인정하지만 이게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이 류호정 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 당에서는 양측이 억울함이 없게 잘 풀어보겠다라고 했고 해당 비서는 당을 한 번 더 믿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강의정 교수 어떻게 보세요? 작은 당일수록 결국은 굉장히 예리한 선명성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정의당은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지금과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세상의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고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던 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를테면 해고 사유를 보더라도 약간은 불투명하고 정확하게 기준이 없어서 모호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에 노동자가 희생되었던 역사들을 많이 봐왔던 것이 지금 각성된 시민들입니다. 이미 시민들은 그런 어떤 노동 해고 사유에 있어서 저건 불투명하다라고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각성돼 있고 오히려 시민들이 예리한 상황에서 네. 굉장히 좀 자충수를 둘 수 있었다. 결국은 자기 모순의 결과 국민의힘이라던가 혹은 민주당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작은 당일수록 훨씬 더 좀 이렇게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객관적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해당 기준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듯하다. 자, 이런 논란들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네, 류호정 의원을 비판하는 입장도 존재하고요. 또한 이 국회 전체의 문제다. 비단 이 류호정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존재합니다.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에 들어와서 일부 갑질 기업들의 못된 행동만 배운 것 아닌가. 그리고 시민단체 활빈단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류호정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반면 한 국회 관계자는 류호정 의원실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 보좌진이 처한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인권을 위해 일한다는 류 의원이 국회에서의 부당한 합법을 답습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당해고 노동자 타이틀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죠? 어떤가요, 오창석 의원? 네, 일단 류호정 의원이 의원 등원을 할 때 내건 슬로건이 20대 여성 그리고 해고 노동자라는 두 개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일단은 주로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국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입고 나왔었던 의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국감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산자부 국감에 나왔었던 공무원이 한전, 한수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등인데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복장이 배선 노동자의 작업복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파 과다 노출로 감전 사고와 화상을 많이 입는다. 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의미로 저런 복장을 하고 나왔고요.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 시전 연설에서도 이제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고 김용균 씨가 입었었던 똑같은 작업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그만큼 이제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정작 자신의 의원실에 일어났었던 이 노동자와의 갈등, 이 마찰, 네. 그리고 성향 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사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지 않고 보통 회사 사용자가 이 노동자를 해고할 때 성향 차이, 이런 식의 핑계나 변명, 이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명과 이유를 똑같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좀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김종철 대표 성추행 논란이 정리되기도 전에 이번 논란이 터지는 바람에 정의당이 고전하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정책적 차별성이라던가 입법 법안의 어떤 차별성보다는 도덕적인 연결성을 굉장히 차별화 전략으로 어떤 당 내의 차별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 엄격하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연달아 일어난 사건 자체가 네. 어떤 절차적 혹은 어떤 입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도덕적 연결성이라고 얘기했던 자기 주장과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직 정의당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정의당 시즌2의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킹슈맨의 우정 담당 저 MC 장원과 오창석 요원의 환상 호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이걸 손으로 떴다고? 집에서 즐기는 이색 취미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제 집에서 뭘 해야 하나 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다양한 이색 취미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원들은 집에서 어떤 취미 생활들을 좀 즐기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아직도 네. OTT라고 하죠.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영상 보는 것 말고는 네. 몸을 움직이는 취미를 사실 집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집에서는 그냥 가만히 넋 놓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취미는 없네요. 네. 나 집에서 주로 멍 때리기가 취미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유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취미가 있으신지. 저를 최근 민간인 사찰하고 계시는 장원님께서는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되게 놓고 있었던 피아노 연주 다시 시작했어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버려뒀던 취미를 다시 줍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국장은 뭐 합니까? 저는 집에서? 웹툰 봐요. 예,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웹툰 봅니다. 모두 똑같네요. 네. 네, 오창석 이와 관련해서 좀 많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 홈 엔터테인먼트, 홈테인먼트라고 표현하죠. 또 집콕 생활에서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집안에서 직접 취미를 즐기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콩나물 키우기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키우는 방법도 간단하고 콩나물이 또 워낙 또 쑥쑥 자라기 때문에 네. 또 보는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못과 못 사이를 실로 연결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스트링 아트라는 것에 빠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또한 집안에서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취미 악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칼림바, 그리고 우쿨렐레 또는 피아노 등등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오창석 요원이 이야기해준 다양한 취미 활동.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특별하게 좀 소개해드릴 취미는 바로 레트로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뜨개질입니다. 이 SNS에서 뜨개질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66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을 반증하듯이 뜨개질 관련 제품의 판매가 전년 대비 45%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뜨개질하면 이 어머님들, 할머님들의 대표 취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2030 세대의 문화로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이 뜨개질을 즐기는 젊은 층이 늘어난 만큼 이 뜨개 작품 활동까지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피스부터 이 반팔 스웨터, 무선 이어폰을 한층 돋보이게 해줄 케이스까지 이 뜨개질로 20대의 감성이 고스란히 녹아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요원들은 이 뜨개질을 이용해서 혹시 뭘 만들고 싶으십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네. 예전에 털실을 이용해서 방석 만들기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오. 그 종이를 주면은 그대로 이제 뜨면은 방석이 네네.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겨울철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우리 혹시 강 교수께서는 뜨개질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고 싶으신 게 있다면? 글쎄요, 저는 잘 만들어진 걸 좀 좋아요를 눌러드리고 구매를 하거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뜨개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즐기고 있는데 저는 네. 오창석 요원한테 귀여운 동물 모자 같은 거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네요. 네. 기 달린.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모자가 좀 직각으로 좀 크게 보일 네. 수 있는 그런 모자였으면 좋겠고요. 뜨개질의 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창석 요원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방금 보여드린 이제 작품들이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집에 있는 장난감으로 역부족인 순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금손 엄마들, 이 뜨개질로 뚝딱 아이들의 인형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겨울 바깥에서 추위에 싸우는 자동차와 나무를 위한 뜨개 옷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금손들까지 등장해서요. 이 실과 바늘로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뜨개질이 이렇게 인기인 이유는 이 집중하는 동안의 편안과 이 각종 소품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다는 이 성취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나만의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영화 미나리는 한국 영화일까? 외국 영화일까입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1년 아카데미 역사를 바꾸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올 4월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또 한편의 영화가 기생충과 같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바로 영화 미나리인데요. 미나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좀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1980년대 7살 난 한국계 미국 소년 데이빗의 가족이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아칸소 지역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서 농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재미표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1978년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태어나 남부 아칸소 시골에서 자란 정이삭 감독이 연출했고요. 한국계 미국인인 스티븐 윤여정 씨 그리고 한예리 씨가 출연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경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최대 독립영화 축제인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관객상을 시작으로 전미 비평가위원회 각봉상 등 지금까지 무려 59관왕을 이뤘다라고 하는데요. 또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하는 2020년 올해의 영화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영화 제목이 왜 미나리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잘 모를 때는 주인공 이름이 이민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미나리 이렇게 한 건가? 착각할 정도로, 왜냐면 이제 미국 영화라고 하니까 미나리가 제목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미나리 맞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농장을 시작한 아버지와 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된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어린 정이삭 감독을 돌봐줄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가져온 것이 바로 이 미나리 씨앗이었다고 하네요. 이 다른 풀보다 유독 잘 자라는 모습이 기억에 아주 강렬하게 이 정 감독에게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 정 감독은 미나리의 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이 우리 가족과 닮았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라는 대사는 이 주인공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이 영화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사실 자주 보았던 스토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미나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있을까요? 아무래도 동양인, 특히 한국인이 미국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룬 거의 최초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등장했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스티브 연이 원래 워킹데드라던가 뭐 이런 영화들에 출연함으로써 뭐 동양인 하지만 가끔 왜 이상한 한국어 발음으로 이렇게 짤 돌아다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차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보고자 하는 미국 영화계 혹은 미국 시민들, 영화 소비자들 사이에 붐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스티브 연이 말한 것처럼 여러 영화들이 많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내 얘기가, 내 신경이 담겨 있는 영화는 처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나리의 성공엔 기생충의 후광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는데 어떨까요? 기생충은 이런 분위기에서 말 그대로 꽃을 피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뭐 룰루왕 감독의 페어웰이라는 작품이라던가 혹은 클레오 자이 감독의 노매드랜드 같은 작품들처럼 동아시아 계열에서 이제 미국 영화의 주류로 성장하고 있는 감독, 주요 감독들이죠. 그냥 배우에서 좀 벗어나서 제작진으로까지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큰 흐름에서 미나리가 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큰 흐름이 있다. 네, 자 이렇게 연일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나리를 둘러싼 국정 논란이 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앞서 59관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더 큰 상의 작품상 또 받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스카 유력 후보로 관측되는 미나리가 이제 골든글로브 작품상 경쟁에서 배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는 올랐는데 이 골든글로브가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규정상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 이 외국어 영화로 분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어 영화상 출품작의 경우 작품상의 후보가 될 수 없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지난해 골든글로브 수상을 했죠. 그때는 어땠나요? 네, 작년 1월에 진행된 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감독상과 작품상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 등 3개 부문의 예비 후보작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 영어 대사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이 골든글로브 규정에 따라서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로는 거론되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죠. 이 봉준호 감독은 이 서브타이틀, 이 자막의 벽을 1cm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이 뼈 있는 수상 소감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제목도 한국어고요. 주연도 한국 배우입니다. 감독도 리 아이삭 정,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정이상이니까 재미교포죠. 얼핏 보면 외국어 영화상 후보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기생충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죠. 일단은 봉준호 감독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든 CJ라든가 배급사까지도 한국이죠. 그러나 지금 미나리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브래드 피트가 만든 플랜 B라는 회사가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배급 역시도 A24라고 미국 배급사입니다. 이 작품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페어웰의 작년 배급도 맡았고요. 이제 올해도 다른 영화들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국적을 말 그대로 우리가 서류를 떼보면 정이삭 감독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계이지만 미국인 감독인 겁니다. 그리고 네. 거기 출연하고 있는 아역 배우 모두 다 미국인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따르자면 도대체 당연히 기생충이야. 여러 국적상으로 서류상으로 한국 영화니까 외국어 영화이지만 이 영화는 외국어가 많이 등장할 뿐이지 결국은 미국 영화고, 과거 바벨이라든가 로마라든가 혹은 뭐 여러 바스터스 같은 영화들 같은 것도 그 굉장히 영어가 아닌 외국어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네. 왜 시각적으로 동양인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그렇게 예민하게 보느냐. 결국 봉준호 감독이 말한 자막을 많이 읽으니까 피곤하게 느껴졌고 동양인이 많이 나오니까 외국인으로 분류한 되게 아주 나이브한, 그러니까 아주 좀 초보적인 분류가 아니었나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 미국 유명 배우들은 물론 언론 그리고 셀럽들의 반대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계 배우 데니얼 데 킴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이 고국인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 페어웰, 역시 뉴욕에 사는 중국인 가정의 이야기를 다뤄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 대사의 대부분이 또 중국어라는 이유로 외국어 영화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이 페어웰의 감독은 올해 미나리보다 더 미국적인 영화는 본 적이 없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어떤 가정의 이야기이며 영어로 말하는 것이 미국적이라고 특정짓는 어떤 구시대적 잣대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트남계 미국인 유명 작가이자 필리처상을 수상한 비에타인 응우엔이 이 영화를 만든 리 아이작 정 감독은 미국인이고 미국인 배우를 캐스팅했으며 미국에서 제작됐다라며 대사도 많은 부분이 한국어이지만 이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 결정은 외국적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는 강한 물음을 던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한국어 대사가 많다는 이유로 외국 영화로 분류된 거죠. 그렇다면 미나리는 한국 영화일까요? 미국 영화일까요? 좀 우리한테 아쉽지만 사실은 미국 영화가 맞습니다. 네. 저희도 어떤 점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말하자면 외국에 이민을 간 우리의 가족이 좋은 소식을 겪는 거지, 이게 한국 영화를 하기 어려운데 왜 그들이 이 영화를 한국 영화로 분류하고 있는지 정말 네. 의아한 상황이죠. 자, 영어를 사용해야만 미국 영화인 걸까요? 자, 미국이 말하는 미국적인 것의 기준 뭘까요? 사실은 기준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령 나이지리아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으로 분류가 안 된 적이 있었는데 나이지리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많이 썼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공용어가 영어인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외국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결국 정체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연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지금 윤여정 씨가 촬영 중인 작품이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때 읽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한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됐고 미국에서 되게 평가를 받았죠. 당연히 미국 소설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일제시대를 비롯한 한국의 얘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설로 분류가 되는 걸 보자면 역시 미나리는 미국 영화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너무 자국 위주로, 그리고 한편으로 코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백인 위주의 너무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카데미는 국제 영화상이 아니라 미국 미국 영화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에 온 이민자 가정 출신의 감독이 고국의 언어로 코리안 드림을 둘러싼 현실의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 영화는 다른 한국 영화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시대에서 이민자 가족들이 겪는 곤란함이 오히려 거울 이미지로 보여줬거든요.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게 뭐냐면 어떤 점에서 중국 동포라던가 이런 어떤 영화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조금 범죄자들 소굴처럼 우리가 묘사를 해서 좀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약간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만큼이나 뜨거운 인물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할머니 순자 역을 맡은 윤여정 배우인데 한번 짚어주실까요? 오창석 의원. 네, 일단 배우 윤여정 씨는 전미 비평가위원회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으면서 미국 연기상 무려 20관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이 오는 4월 열리는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수상 후보 1위에 지금 현재 뽑혔는데요. 과연 진짜 수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K 부심이 뜨고 있잖아요. K 할머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여정 씨의 캐릭터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형적인 한국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윤여정 씨가 여러 인터뷰에서 영어로 아주 요즘에 윤스테이라는 데서도 영어 실력 뽐내고 계시지만 아주 유머러스하게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영화에서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네. 그래서 자기의 손주에게 뭐 뷰티풀, 네. 프리티 이 정도밖에 못하는 할머니로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였죠. 자, 윤여정 씨도 위트 있는 멘트로 힙한 어른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Yoon Yo-jung, she's like legendary. You know, I was. Legendary means I'm old. I'm in this business such a long time in Korea, but I didn't want to do it because I knew this is going to be independent movie. That means I'm going to be suffer with all the things. I don't want to do the real hard work anymore. I'm getting old. Isaac gave me the opportunity, so I'm grateful. And I'm very glad to see you guys and enjoyed our movie together. Thank you so much. 네, 93회 아카데미상의 후보 발표는 2021년 3월 15일입니다. 시상식은 4월 25일에 개최될 예정이죠. 자, 한 번씩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신다면요. 네. 일단 2월 28일에 그 골든글로브에서 이제 외국어 영어상을 좀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기준이 어쨌든 간에. 그리고 한편으로 여우 조연상에서 한예리 씨가 약간 의외로 자꾸 중복으로 수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없다면 저는 윤여정 씨한테 좀 기분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할 수 있다. 오창석 의원은요? 저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 이렇게 한 번 이제 수상을 해놔야 뒤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 배우가 꼭 수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인종이나 다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렇게 좀 길을 열 수 있는 수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나리 수상으로 이어질지 또 1인치의 장벽을 거들이 넘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임요원 코로나 속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3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295명이었고요. 서울 지역 발생 환자 숫자는 121명이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숫자는 78,844명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4일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오늘의 킹쇼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